완쌤, 이거 할만하네요. 그렇다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3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요, 조선경제 두 번째로 찾아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내용 엄청 많네요. 뭐 적지 않게 좀 많죠. 근데, 일단 교과서를 제가 상당히 좀 축약해 놓은 것이고요. 이 축약해 놨던 것을 제가 전부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상당히 좀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이 조선 후기 상인 파트, 여기 파트 잘 나옵니다. 뭐 화폐라든가 여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밑줄 그면서 우리가 맨날 수학 공부하면 집합만 도사 형태로 끝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가 이야기 형태로 해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따라오시고, 요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농업, 수공업, 상업 이런 형태로 갈 것이고요. 조선 전기, 후기 구분하는 걸로 갈 겁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 후기 걸로 좀 많이 나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볼게요. 먼저 조선 전기의 농업은요, 중농정책이죠. 농사지요. 많이들 장려했습니다. 개간이라는 게 뭐죠? 땅을 짓지 못하는 땅에서 땅을 짓는 곳으로, 농지로 바꾸는 거, 이걸 개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리시설 확보해야 되겠죠. 뭐 물 없으면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농서, 대표적으로 농사직설, 누구 때였다? 세종 때. 요건 왕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요. 금양잡록이라고 해서 조선 전기의 또 다른 약간 뭐 당시에 뭐 특히 경기도 지역 그 일대에서 뭐 시흥 그 일대의 뭐 농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죠. 농사직설 기억해 두시고, 농업발달 2년 3작기 윤작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농사 짓는 것을 윤작이라고 하죠. 뭐 조, 보리, 콩 등을 돌아가면서 농사 짓는 것이 많이 나타났었다. 자, 모내기법이 확대되었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죠. 모내기법 언제 들어왔죠? 고려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전기 때 전국 확대예요? 아니에요. 그냥 고려 시대보다 좀 늘었다는 것이지 여전히 남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 언제다? 조선 후기입니다. 요건 되게 모내기법은 잠시 뒤에 조선 후기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조선 후기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늘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첫 번째, 농지 면적이 늘어나요. 개간을 통해서. 개간하면 뭐 세금도 좀 깎아주기도 하고, 뭐 잘 걸리면 자기 땅을 뭐 그냥 아예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간척이란 건 뭡니까? 갯벌, 즉 간석지를 땅으로 만드는 걸 간척이라고 하죠. 네, 구분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기술이 많이 발달했었다. 대표적인 게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라는 게 있었대요. 견종법이 뭐죠? 이렇게 고랑과 이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랑 판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데를 고랑이라고 하고요, 높이 있는 데를 이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어디다 농사를 짓는 거냐면 고랑에다가 농사 짓는 것을 견종법이라고 해요. 선생님, 고랑에다 농사 짓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먼저 바람 피해. 특히 뭐 늦가을이라든가 초봄 같은 때는 북서풍 같은 아주 센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 바람 피해로부터 좀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고, 또 하나 수분 유지에 좋아. 여기 안쪽에 있다 보니까 바람, 보통 이 수분이 날아가는 게 바람이라든가 햇빛 이걸로 보통 날아가거든요. 바람도 이랑이 막아주죠. 그 다음에 햇빛도 이랑이 막아주다 하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 고랑 쪽에서 농사를 지으면 수분 유지에 좀 유리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자, 모내기법 확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내기법 뭐죠? 원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동일한 땅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동일한 땅이, 뭐 동일하지 않아 보이는데 동일한 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전에는 직접 파하는 거예요. 직파법이라고 했어요. 직접 뿌리는 거야, 손으로. 그냥 뭐 여기저기 나름의 열심히 뿌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의 손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아주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좀 집중되고요, 어떤 지역에는 좀 듬성듬성된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땅 내지는 다른 땅에다가 이 어린 모를 집중적으로 키워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의아디아 하면서 라인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모를 이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모내기법이라고도 하고 이양법이라고도 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뿌리면 끝나고 이거는 옮겨지는 거니까 이 모내기법이 이양법이 모내기법이 훨씬 더 노동력이 많이 드네요? No, 아니에요. 농사는요, 씨 뿌리는 거는 사실은 100분의 1도 안 되고요. 노동력이라는 건 그 다음부터야. 여기에 막 민들레 홀씨, 막 잡초, 막 이런 거 막 들어가요. 어떻게 될까요? 1년 내내 잡초 뽑기해야 돼. 1년 내내.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 딱 들어가요. 라인에 벗어났네. 이용 하면서 이게 딱 뽑아버리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자라기에도 얘네가 자라기 좋을까요? 얘네가 자라기 좋을까요? 당연히 모내기법이 좋아요. 즉, 노동력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시간도 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직접 뿌리는 것은 보통 한 4월 언저리 정도는 뿌려야 돼요. 근데 모내기법이란 건 5월, 6월에 해도 되거든. 지금 양력으로 따지자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남부 따뜻한 지역에서는 같은 땅에서 2번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 이 찬거에를 잘 버티는 보리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법으로 같은 땅에서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해지는, 이걸 우리가 보통 이모작이라고 하죠.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면 너무 좋은 거야. 왜?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조선시대 때 노동력은 줄어들고요. 생산량은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광작이 가능해졌다. 요거 중요합니다. 광작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광작이란 게 뭐죠? 단일한 사람이 예전에는 이렇게 농사 짓는 게 한 사람한테는 거의 맥스였어. 끝이야. 왜? 이것만 해도 잡초 뽑기도 너무 힘드니까, 추수하기도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해놓으니까 노동력이 줄어들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훨씬 더 많은 땅을 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몰락했을 것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잘 이걸 경영 마인드로 인해서 잘 운영한 사람들은 소수의 부농층이 등장하고요. 아주 다수의 몰락하는 소농층도 등장했을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계층의 분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몰락했던 소농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돼요. 우린 이들을 임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뭐 수공업이라든가 상업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촌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땅을 더 많이 걷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쌀농사, 즉 모내기만 했었는데 누가 귀뜸을 해줘. 야, 지금 여기에 담배 갖다 파니까 돈을 완전히 몇 배를 더 벌어 라고. 진짜? 그게 그렇게 잘 돼? 라고 하게 되면서 이러한 여유 있는 땅에 팔기 위한 농산물을 짓기 시작돼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품 작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담배, 채소, 인삼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요, 제가 요 땅을 A 땅이라고 해봅시다. 이 A 땅을 농사를 지으면요, 보통 어느 정도냐면 2분의 1 정도, 50% 정도를 땅 주인한테 주는 거였어요. 내가 이 농사를 빌려서 하면. 우린 그걸 비율제, 즉 그걸 타조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50% 정도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땅 주인이에요. A라는 땅을 빌려줬어요. 소당농한테. 간섭할 거야, 안 할까요? 엄청 해. 왜? 얘가 여기서 100을 생산하는 것과 200을 생산하는 것은 내가 가져오는 게 다르죠.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지금 뭐해? 또 자? 뭐해? 야, 농사 안 지어? 너 뭐해? 맨날 간섭하는 거야. 사람들 짜증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몇몇 사람들은 동일한 땅을 빌려갖고 막 상품 작물도 막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저기요, 비율제로 하지 말고 제가 돈 먼저 띄워줄게요. 액수를 정합시다. 우린 그걸 위해서 정액제, 액수를 정해요. 물론 이 액수도 이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좀 더 많습니다. 대략 여기에서 냈던 그 지대보다는 3분의 1 정도를 냈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액수를 정하는 정액제에 대해서는 도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그래서 이 당시 농민들은 타도
했겠죠. 자신들의 삶을 바꿔놓는 타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지대법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서로는요, 뭐 농가 집성이라든가 색경 같은 책이 있었는데, 요건 제가 교재 파트 할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수공업은 솔직히 별게 없어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조선 전기 때는 어떻게? 관영 수공업. 국가에서 주도했어요. 관영이라는 거, 국가에서. 그래서 수공업자들의 명부가 있어요. 그걸 공장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분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분필 만드는 그 장인들의 명부를 딱 갖고 와요. 그래서 10명 있네? 너네 한 개씩 만들어 와.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서 이게 바뀌어요. 민간 수공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장인들도 저 이렇게 억지로 그냥 개수 채우기나 이런 거 하기 싫고 그냥 세금 낼게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장인세를 내요. 그렇게 되면 그 받았던 돈으로 민간 수공업자한테 맡기는 것이죠. 그런 형태가 뭐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고 뭐 독립적인 수공업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로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상업이에요. 자, 상업 파트는 조선 전기의 상업은요, 시전 상인이 있습니다. 시전 상인은 쉽게 말하자면, 지금 말로 하자면 대기업? 국가에 필요한 것을 납부해요. 어떻게? 왕실이라든가 관청의 물품을 납부하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납부한다고 끝이면 이 사람들이 뭐 이걸 왜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습니다.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즉 난전을, 요거 잘 읽으셔야 돼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돼요. 요 물건에 대해서는 나만 팔 수 있는 권한. 왜? 내가 국가에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걸 난전권이라고 그래요. 난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말로 하자면 노점상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 즉 그래서 그 물건은 나만 팔 수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특권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시전상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시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행의 감독 기구입니다. 요건 뭐 고려 때도 있었죠. 장시가 등장하게 되면서 15세기 때부터 뭐 우리 보부상들이죠. 보부상들이 다니면서 하나의 장시가 만들어졌었고, 요게 이제 16세기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화폐 중요하다고 했죠? 무슨 뭐 건원 통보, 해동 통보 이런 거 나오면 다 고려 거고요. 조선에서는 조선 통보,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나오는 상평 통보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 저화라는 지폐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뭐 유통이 좀 부족했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의 메인 포인트 조선 후기 상인입니다. 여기 전체는 별표 치시고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상인은요, 먼저 공인. 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구? 대동법으로 인해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전국을 다니면서 사오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국가의 거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뭐 보통 어용상인으로 이렇게 평가하죠. 어쨌든 공인으로 인해서 뭐 상품 화폐 경제가 더 발달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사상이 성장했습니다. 사상은 이제 개인적인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 오면 시장, 유명한 시장이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있죠. 이때부터였었어요. 동대문은 이현이라고 그래서 뭐 사대문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사하기가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남대문은 칠패. 그래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유명했던 건요, 조선시대부터예요. 그리고 정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통공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통공정책이 뭐죠?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근난 정권을 왜 니네만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권한을 빼앗아 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자유로운 상행위가, 우린 이것을 통공정책이라고도 하고요. 신해년에 일어난 통공정책이다 그래서 신해통공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지방상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주에 만상이 있었습니다. 자, 지방상인 한번 볼까요? 여기 지도를 한번 살짝 한번 그려보면 잠시 뒤에 지도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의주죠. 의주, 여기가 청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청과의 무역을 담당했던 이들이 의주의 만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의 옛 지명이 어디냐면 동래거든요. 이 동래에 있는 내상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본과의 무역을 담당했었죠. 자, 그런데 사실 상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상인들은요, 여기에 있었던 송상이에요. 송상. 개성상인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개성에 있는 송상이 되겠습니다. 중개무역, 주로 이들을 중개하는
형태의 무역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특히 이들이 아주 그 권한이 많았었던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인삼을 거의 독점적으로 거래했었어요. 예, 그 개성의 송상. 특히 이 송상 같은 경우는 송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지점이 있었어요. 전국에. 이들의 지점이 있었어. 그 지점을 송방이라고도 했습니다. 평양의 유상이라는 상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었고요. 자, 요 지도 한번 보시면, 요 지도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거 어디요?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의주에 무슨 상? 만상. 그다음에 동네에 내상, 일본과의 무역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한성에는 뭐 시전상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성의 송상, 너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인삼 독점적인 판매, 평양의 유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경강상인이 있었어요. 경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한강을 기점으로 한강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통 경강상인이라고도 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장시들을 연결시켜 주었던 인물 누가 있습니까? 보부상이 있죠. 원래 보부상도 보상과 부상, 그러니까 뭐 등짐 장수와 보따리 장수 이렇게 이제 합성어인데요. 어쨌든 그냥 뭐 보부상 봐주시면 좋겠고, 장시를 연결했습니다. 그다음에 객주와 여각. 이건 뭐냐면 아무리 상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대기업이 뭐 물건을 수입해 온다,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항구에서 물건을 내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바이어가 오면 그들을 재워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돈이 없을 때 잠깐 돈을 빌려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에요. 객주 여각이라고 해서 매매를 중개하든가, 혹은 뭐 물건을 운송한다든가, 혹은 뭐 창고를 빌려준다라든가, 이러한 역할을 했던 이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한다? 객주와 여각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상평통보.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조선의 경제와 고려의 경제를 구분하는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려 화폐예요. 뭐 해동통보, 해동중보, 뭐 건원중보 이런 거 나오면 다 고려 거고요. 조선시대는 두 개, 조선통보와 상평통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선통보는 조선 전기,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상평통보 진짜 중요해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7세기 이후에 전국으로 유통되었었고요.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화폐는 사실 유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폐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남게 물가 하락,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물가라는 게 어떻게 정해집니까, 여러분? 물건이 100개가 있고 화폐가 10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당시 교환은 1대1 교환으로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화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가 200이 되면, 그럼 물건 하나에 화폐 2개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과거는 화폐 하나에 물건 하나 받았는데 이제는 화폐 2개 줘야 물건 하나 받잖아요. 화폐 가치는 떨어진 것이고요. 물건의 가치는 상승한 것이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가 줄어들어요. 화폐가 50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물건 하나에 화폐 하나 바꾸던 걸 물건 2개에 화폐 하나를 바꾸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가 바로 이 상황이 아닙니까? 즉, 화폐의 가치는 상승했고 물건의 가치는 떨어진 물가 하락 현상. 우린 이것을 경제적 용어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에요. 정확히. 왜? 유통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되셨죠? 요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회 파트 배우는 뭐 경제와 관련돼서 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회나 이런 것들 배울 때도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에서 다 시작됩니다. 물가 상승, 물가 하락,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게 되는 건데요. 이 물가 하락,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을 전황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도고가 있어요. 도고가 누구냐면 독점적 매매상이네요. 우리 허생전에 보면 허생 있죠. 즉, 그 지역에 물건의 그 수요와 공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점적 매매상인을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그러니까 도고는 나 도고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혹은 다른 그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독점적 매매상인들을 전체적으로 다 도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시와 후시가 있는데, 개시는 일반적으로 공무역이고요. 후시는 사무역이거든요. 이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원 개시, 회령 개시 있고요.
책문 후시, 그 중간 계시 후시 이렇게 있고요. 외관 계시, 외관 후시 이렇게 있죠. 이런 걸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계시는 공무역, 후시는 사무역. 대략 이 정도만 구분해 두셔도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지방상인들. 여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진짜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평통보 마찬가지고요. 도고라는 단어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광산도 한번 살짝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광산 개발이 조선 후기 오면서 많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조선시대 내내는요, 광산은 국가에서만 주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많아졌어. 즉, 청나라가 당시에 은본위 화폐제도가 되면서 청나라도 무역할 때 언제나 은을 요구하고요. 당시에 청나라는요, 외국 은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은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무역에서 언제나 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일본도 은을 많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국내에는 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국내 은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또 수요는 더 커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왔던 것이 설점 수세제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설점 수세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광업을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였었는데 이제는 점포를 설정해줘요. 너 이거 한번 해봐. 광산 한번 해봐. 라고 해서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거. 이걸 설점 수세제라고 합니다. 점포 설치해. 여기서 말하는 점포는 광산이죠. 광산해. 그리고 세금만 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용해주고 세금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전문 CEO가 등장해요. 이걸 우리가 덕대라고 하거든요. 이들의 떡대가 좀 컸는지 모르겠지만 CEO, 광산 전문 개발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나름 종합 CEO, 종합 그 전문 경영인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몰래 그 광산을 채굴하는 잠채라는 것도 여전히 있긴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많아 보였는데 공부해 보니까 별게 아니네요. 그렇다니까요.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건 요약해 드린 것이고 특히 여기 파트, 그다음에 모내기법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제가 수업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옵니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한번 풀면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마 56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가왕이 제위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곳은 수원 화성 성역과 연계하여 축조된 충만제랍니다. 가는 충만제 등의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 경영을 통해 수원 화성의 수료와 장영영의 유지, 백성의 진유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왕 찾으면 되는 것이죠. 왕의 제위 기간이 있었으니까. 수원 화성 수리, 장영영 유지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정조죠. 자, 정조 나왔으면 정조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속화폐인 건원중보를 주저하였다. 요건 고려시대.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동시전 기억나십니까? 누구요? 그렇죠. 신라의 맞습니다. 지증왕. 자, 울산왕 당항성 등의 무역항으로 번성하였었다. 요건 어디요? 특히 울산왕 나오면 통일 신라시대.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누구요? 영조. 5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바로 정조의 신의 통공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 더 풀어봅시다. 시마 52회입니다. 이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냅니다. 우리나라 은화는 영경과의 무역에 모두 써버린다. 하늘이 낸 이 보화를 가지고 비단, 식물, 그릇, 사치품 따위를 멀리서 사들여와 하루도 못 가서 소비해버린다. 아하, 은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은이 모두 바닥나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고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시기가 조선 시대하고도 후기인데 이렇게 은의 수요, 요것도 알 수 있고요. 성어사설, 우리가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 이익에 썼던 책이 성어사설이거든요. 조선 후기 인물입니다. 자, 연포의 외관에 교역하는 상인, 조선 전기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계해약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사는 광기의 역사다. 세종 때 계해약조, 광해군 때 기유약조, 그거 기억나시죠? 이건 조선 전기고요. 과전법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는 관원, 과전법은 조선 전기에 있었고요. 고추 담배를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바로 조선 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답 4번. 화통도감에서 화약무기를 시험하는 군인, 요건 고려시대 때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경제 풀어왔어요. 완쌤, 이거 할만하네요. 그렇다니까요. 예, 저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강의 필기노트도 다 만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에 조선의 문화 파트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만에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